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결과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신속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지금까지 중 가장 약한 위치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통제력을 가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반전에 대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같은 유명 인사들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들까지 모두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남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전쟁의 규칙을 다시 써서 전쟁의 전체 흐름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트 요시포비치 브로브디이며 그의 호출부호는 마자르입니다. 마자르는 헝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웅이자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 드론 혁명의 상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제 그를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독특한 저음 목소리, 근엄한 인상의 바이킹 인풍 수염, 그리고 그가 수백 개의 영상에 제공한 독특한 자막과 내레이션에 익숙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병력을 추적해 제거하고 군사 장비와 인프라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분쟁을 열렬히 지켜보는 이들조차도 마자르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형성하고 생명을 구하며 러시아와의 불리한 격차를 줄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군사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해 보이는 사업가가 어떻게 러시아군 전체의 골칫거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5년 우크라이나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헝가리 국경과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로버트 브로브디는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강하고 수학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훗날 그의 군 경력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기업경제학을 공부한 후 사회에 진출하여 기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식품, 건설,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시작했으며 곡물 무역에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그라눔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상위 5곳 안에 드는 곡물 수출업체였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로브디의 성공은 그가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했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 수년간 거주했으며 인상적인 미술품 컬렉션을 모았고 심지어 자국민의 창의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미술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힘있는 위치에 올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분쟁이 시작됐을 때 브로브디 같은 사람이 단순히 나라를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브로브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침공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3주 전 브로브디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처럼 전쟁이 임박했다는 강한 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데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토 방위군에 입대하여 참호를 파는 방법과 소총을 다루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군사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헝가리 뿌리를 기리기 위해 코드네임 마자르를 정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키이우 교외 여러 지역의 대피를 지원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군사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남쪽 헤르손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러시아군의 극심한 맹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적군은 박격포, 전차, 로켓, 야포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진지를 폭격했고 브로브디의 부대는 러시아군이 어디서 사격하는지 알 수 없어서 반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는 동안 브로브디와 그의 동료 병사들은 적의 공격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고 적군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제압은커녕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선을 떠나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로브디는 달랐습니다. 브로브디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결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온 남자였고 이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브로브디는 모든 문제가 시야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의 사격에 억눌린 그의 부대는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도 지형을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늘에 눈이 되어줄 것을 띄워 적의 위치를 위에서 파악하고 그 정보를 주변 부대에 전달해 러시아군을 반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장치. 브로브디가 꽤 익숙한 장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던 시절 그는 자주 방문한 나라들에서 기기를 사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 기기들에는 소비자용 드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드론을 공중에 띄울 수 있다면 마침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브로브디는 간단하고 저렴한 드론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이용해 러시아 진지에 대한 포격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돌파구처럼 보였고 전쟁 전체에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전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로브디는 인터뷰에서 당시 우크라이나 군대의 많은 장교들이 그가 올드스쿨 방식이라고 부르는 사고방식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옛날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고 현대 기술에 큰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로브디의 기발한 아이디어의 결과를 직접 보고도 그들은 그 아이디어에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 자원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브로브디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인 항공기, 즉 UAV가 정보 수집이나 포병 공격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공격을 수행하는 데에도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브로브디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벌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언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지만 동시에 드론이 비쌌기 때문에 드론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내고 그 과정을 반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마자르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부대원들, 이른바 마자르의 새들과 함께 드론 기술의 잠재적 활용에 똑같이 열정적이었던 그는 무인 항공기 UAV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을 사용해 중국에서 다양한 상업용 드론을 구입하고 설계를 개조한 뒤 탄약을 장착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체 시험장을 마련해 콘돔에 물을 채워 나무에 매달아 원시적인 표적을 만들고 드론을 그쪽으로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며 적을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바꿀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마자르의 새들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드론전의 운용 기술에 능숙해지면서 그 부대는 전선 곳곳에 다양한 위치로 파견되었습니다. 포병 부대를 지원하고 공중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달이 갈수록 마자르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부대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우크라이나군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부대가 수백 개의 러시아군 자산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적 드론을 제압하고 그리고 더 특이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임무들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UAV를 이용해 수천 개의 대전차 지뢰를 원격으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마자르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크라이나군 인사 중 한 명으로 널널이 알려지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 부대의 전투작전에 대한 소식과 영상을 정기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부대들도 그새의 예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브로브디의 방식을 비판했던 일부 지휘관들조차도 마침내 관측 측면에서 UAV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수집, 작전 계획, 그리고 최전방 타격에 있어서도요. 조금씩 이것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었고 결국 완전히 새로운 군종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가 창설되었고 마자르 본인이 2025년 6월에 그 부대를 이끌 인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때 브로브디는 마침내 자신의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전쟁의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사 프로그램은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제 마자르는 평범한 민간인 자원봉사자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 중 하나로 올라섰고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인 체계군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혁신적인 작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무인 항공기가 이번 전쟁 전체의 핵심이라고 확신했지만 이 기술이 아직도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발휘되고 최적화될 잠재력이 훨씬 더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드론이 단순히 전선 작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드론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감시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크렘린 측 병력을 최대한 괴롭힐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이 회전목마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드론 감시 체계를 조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때때로 출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인기를 공중에 띄워두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대의 무인기가 착륙하면 다른 한 대가 이륙해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항상 하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각지대도 없고 공백도 없이 적의 움직임과 위치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목표를 식별하며 러시아군의 물류를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자르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체 구역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가장 중요한 지점, 즉 보급선을 타격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드론 부대는 적군 병력과 차량이 전선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료와 탄약 보급을 중단시켰고 대피 경로를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전선 병력을 집결시키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선 바로 뒤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살상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의 전투력을 대폭 저하시켰습니다.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게도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고 파괴된 목표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새로운 전장 효율성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드론 조종사들에게 절차보다는 결과에 더 신경 쓰라고 격려했습니다. 목표만 달성한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산과 인프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 공격의 최소 30%는 러시아 병력을 목표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브로브디의 수학에 대한 열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순수한 숫자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는 러시아가 있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사를 계속해서 모집할 수 있는 한 항상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가 매달 3만 명의 신병을 보충하고 그중 1만 5천에서 2만 명만 잃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군의 병력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결국 상대의 압도적인 병력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드론이 그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브디는 러시아 병사들을 대상으로 점점 더 많은 공격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가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드론 종류와 제어 시스템이 사용 가능해지자마자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했고 드론 운용팀과 개발자들 사이에 효과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팀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 초가 되자 그의 변화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사상자 발생률이 병력 충원율을 초과하는 달이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로브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무인 항공기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에 시작된 딥스트라이크 캠페인은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석유 정제소와 군사기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미드 스트라이크 캠페인 2026년 4월에 시작되어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물류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쟁 전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브로브디의 변화 이전에는 드론이 거의 전적으로 참호를 방어하거나 공격을 지휘하기 위해 전선과 그 주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정기적으로 타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에 300회가 넘는 성공적인 타격을 가해 전국 정유소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브로브디 덕분입니다. 러시아의 핵심 석유 생산 능력은 대부분 온전하게 남아있지만 이러한 공격으로 주요 시설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정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 10, 20%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중추이자 전쟁 자금의 주요 원천인 에너지 부문이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도 바로 이 브로브디 덕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불길과 분노가 러시아 본토에 닥치게 된 것도 로베르트 브로브디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 이 작전을 계획할 때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이웃들과 똑같은 일을 겪어보길 원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공습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고 도시 위로 치솟는 불길과 연기를 직접 보길 원했습니다. 연료 부족과 항공편 취소로 인한 고통을 겪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을 겪길 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오직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환상을 깨트리고 싶어 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전선의 참상에서 고립되어 있던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도시가 전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 위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길과 폭발을 목격하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공포와 혼란의 일부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기도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남편, 아들, 형제 혹은 친구 등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상자들 중 많은 수가 브로브디의 지휘하에 있는 드론 부대에 의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한때 이 전쟁이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성공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브로브디의 노력 덕분인 부분이 큽니다. 그의 미드 스트라이크 캠페인, 러시아가 점령지와 특히 크림반도로 병력과 자원을 이동시키는 데 의존하는 물류 및 보급선을 드론으로 타격하는 그의 미들 스트라이크 캠페인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의존해온 주요 고속도로는 이제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리며 파괴된 호송대에 불에 탄 잔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식량, 연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결선을 끊음으로써 브로브디와 그의 드론 부대는 사실상 이 지역을 고립시켰습니다. 러시아 시민들과 휴가객들이 출구로 몰려가면서 대규모 대피와 광범위한 공황 상태가 촉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자르로 알려진 그 남자는 기대를 뛰어넘으며 우크라이나를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무언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에 의해 무자비하게 빼앗긴 크림반도의 해방을 향해서 말이죠. 그는 세계적인 명문 군사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군대에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브로브디는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현대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그에게서 배울 점은 그만큼 많으며 브로브디는 기꺼이 들으려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나토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에게 방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미래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빠르게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적의 움직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른바 드론 장벽 또는 완충지대를 국경을 따라 세우는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그는 또한 나토 국가들에게 자체 무인 체계군 같은 군 조직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드론 전쟁에만 특화된 그리고 대드론 방어 체계와 장거리 타격 드론에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드론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가 너무 늦기 전에 따라잡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브로브디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남은 생애를 조국의 방어에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끝나거나 진행되든 전쟁에 미친 그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의 업적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그를 지지하거나 믿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크고 강한 상대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약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국처럼 브로브디는 회의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혁신하고 적응했습니다. 결국 적들에게 판세를 뒤집으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브로브디의 리더십 아래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어떻게 더 강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초의 자율 무인 전투기에 대해 다루는 이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 어떻게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중 한 명은 생방송에서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전쟁에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보도와 통찰,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